저희 안나바다 프로젝트는 스타트업과 다양한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로 그들이 원하는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주며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스 형태의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데브옵스나 데브섹옵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계획이 있으시거나 직접 사용해본 경험 또한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들을 연동해본 경험 또한 있으실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나에게 맞는 툴이 무엇인지, 어떤 값을 넣어주고 파일을 작성해줘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하나의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어떤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고 어떤 툴을 설치하며 젠킨스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고 필요한 파일이 많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많이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또한 보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데브섹옵스에 관심을 두고 사용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데브옵스랑 데브섹옵스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브옵스 이전에는 개발과 운영이 분리되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업이 없어지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이 자연스레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빠른 속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데브옵스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보안이 필요했을까요? 이전에는 개발 후 보안의 생각 없이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에 호스팅한 환경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보안 접근 방식은 배포 속도가 빠른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데브섹옵스는 데브옵스의 보안을 모든 단계에 통합하여 조기에 취약점을 탐지하고 보안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프로그램 시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작업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브섹옵스라는 하나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브섹옵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브섹옵스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나바다는 데브섹옵스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때 구축하라는 가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원하는 툴을 사용하여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구축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성공하였고 그것을 하나의 야물로 정의해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안나바다 오픈소스를 적용해 본 결과 기본적인 값을 넣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줄 수 있었고 넣었던 값을 읽어주어 필요한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안나바다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한 표에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빠르고 쉽게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수동 작업을 줄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프로세스와 연동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프로젝트 진행부터는 이우범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진행의 발표를 맡은 이우범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기술 스택인데요. 총 8개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Git부터 보시겠습니다. Git은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면서 코드를 올리는 저장소로 사용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배포에 GitOps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Git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AWS인데요. AWS 클라우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AWS 클라우드를 채용하게 되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YAML 파일을 코드로 작성시키기 위해 파이썬을 사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웹서버를 구축하는 데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젠키스 API인데요. 젠키스 API를 활용함으로써 크레덴셜과 잡, 기타 서비스 설정 등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라폼입니다.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코드 형식으로 인프라를 EKS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해 주었고요. 그 다음 도커는 저희가 젠키스나 기타 다른 도구들을 쉽고 빠르게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게끔 도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기술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테라폼으로 배포 환경을 구성한 EKS 클러스터 환경의 워커 노드들과 컨테이너 운영을 해주기 위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포스트맨입니다.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젠키스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툴 리스트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한 툴 리스트들인데요. 먼저 저희 프로젝트 컨셉은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원하는 오픈소스 도구들을 사용하여 데브세오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구들을 추가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SCM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에는 GitHub와 GitLab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코드를 올리는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었고, CI로는 젠키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젠키스를 기준으로 툴을 연동해 주었기 때문에 젠키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빌드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빌드해주는 도커와 실행 파일로 빌드를 도와주는 그레이들과 메이븐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테스팅해주는 JUnit과 코드 커버리지 체크를 도와주는 자코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플로이 배포 부분입니다. GitOps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배포를 도와주는 아르고와 플럭스를 채용하였고요. 다음은 이미지 저장소로 퍼블릭한 환경의 도커 허브, 프라이빗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AWS ECR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젠키스에서 빌드와 배포가 이루어질 때 메시지를 보내주는 메시지 도구로 슬랙과 지라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보안 분석 도구로는 정적 분석 도구 사스트에는 대표적으로 소나큐브와 스니크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의존성 체크를 위해 디펜던시 체크를 사용하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스캐너 부분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를 빌드할 경우 해당 이미지의 취약점을 보안 분석해주기 위해 앵커와 트리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보안 분석의 마지막 동적 분석의 다스트입니다. 니터와 아라크니가 있는데요. 이제 소스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도구로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EFK 스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모니터링 해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성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본 VPC 환경 안에 2개의 인스턴스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도커로 젠키스 서버를 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보안 도구나 기타 도구들을 설치해 주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컨트롤 플레인 인스턴스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밑에 보이시는 EKS 환경을 운영해주는 마스터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테라폼으로 구성을 하였기에 인스턴스에 테라폼이 설치되어 있고, 배포 도구인 아르고 CD와 플럭스, 기타 모니터링 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이시는 EKS VPC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KS 클러스터 환경의 VPC이고요. 각각의 서브넷을 배치해 각각의 워크 노드들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환경 구성에서
아까 추가한 툴 리스트들에서 임의로 툴을 선택해서 저희가 직접 DevSec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툴들을 사용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코드를 GitHub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젠킨스에서 GitHub에 연동이 되어 소스 코드를 읽어온 다음 JUnit과 그레이들로 테스트와 빌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는 도커로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도커 허브로 배포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앵커, 디펜더시 체크, 소나큐브로 취약점 분석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젠킨스에서 빌드와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랙으로 알림이 가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빌드한 서비스를 EKS 클러스터 환경에 아르고 CD라는 배포 도구를 활용하여 각각의 워커 노드의 파드 형태로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모니터링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한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야물 파일인데요. 이 야물 파일은 이제 저희 안나바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작성하게 될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야물 파일이 왜 사용자가 작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야물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툴별로 저희가 주석 처리를 해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툴별로 어떠한 데이터 값을 적어야 되는지 저희가 안내사항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하고 싶은 도구의 안내사항을 참고해서 데이터 값을 적용해서 DevSecOps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주석 처리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DevSecOps 파이프라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어서 안내사항을 참고해서 마무리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이 야물 파일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 야물을 참고해서 데이터 야물을 작성한 다음 저희 안나바다 웹서버에 업로드해서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베리어블 파일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야물의 값을 파싱해서 읽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파일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툴들을 연동시켜서 DevSecOps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직접 작성한 야물 파일의 일부분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툴 안에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툴의 이름을 네임에 작성하게 되고 그 툴의 데이터 값을 데이터 부분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안나바다 GitHub와 안나바다 웹서버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리어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용자가 작성한 야물 파일의 값을 파싱해서 읽어오고 일치하는 툴의 값을 참고해 툴 리스트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젠킨스에서 연동 시 필요한 플러그인 리스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킨스가 재시작을 하면서 자동으로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파일에 대한 설명은 신동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파일은 야물에서 값들을 가져와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젠킨스에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해당 보이시는 화면은 젠킨스와 GitHub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파일의 일부분입니다.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야물에서 URL, ID, 패스워드 값을 가져와 객체를 만듭니다. GitHub 또한 동일하게 야물에서 값을 가져와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스로 호출하여 스테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젠킨스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트맨을 사용하여 패킷을 분석한 다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였습니다. GitHub 클래스에서는 이제 생성한 객체에서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값에서 저희가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값을 넣어 젠킨스 파일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연동을 위한 크레덴셜 생성과 XML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젠킨스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XML modify 함수 같은 경우에는 XML 파일을 수정하기 위한 함수이고 copy to container 함수는 이제 변경된 XML 값을 젠킨스 컨테이너에 적용시켜주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야문에서 받아온 값을 통해 XML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고 젠킨스 컨테이너에 도커 cp 명령을 통해서 해당 XML 파일을 적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젠킨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스템 설정 부분과 크레덴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선택한 툴에 맞게 툴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 안나바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한 야문을 가지고 터미널 창에 실행을 하여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거나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에서 야물 파일을 올리고 해당 파일을 실행시키면 동일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 저희 안나바다 웹페이지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미리 작성한 야물의 내용입니다. 야물 매뉴얼 페이지에서 툴의 다운로드법과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물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이그젠플 야물을 다운로드하여 야물 작성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스 코드만 올라온 GitHub, 알람이 가기 전에 슬랙, 젠킨스, 소나큐브, 도커허브, 현재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도커허브입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아르고 CD까지의 상태입니다. 야물 업로드 페이지에서 해당 야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야물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방금 올라온 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야물을 선택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다면 GitHub에서는 3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젠킨스 파일입니다. 젠킨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한 툴에 맞게 젠킨스 파일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분석을 위한 닉토 같은 경우는 배포된 URL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빌드한 잡 파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도커도 다시 빌드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템플릿 디렉토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빌드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EKS 클러스터의 파드 형태로 배포하기 위한 야물들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면서 슬랙에서 알람이 가게 되고 젠킨스를 로그인을 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파이프라인이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료가 되었다면 소나큐브에서는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정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허브에서는 젠킨스에서 빌드한 도커 이미지가 푸시가 되어 도커허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도고 CD에서 테스트라는 파드가 배포가 되게 됩니다. 해당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스프링이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서 getall 명령을 통해서 익스터널 IP의 URL을 복사한 다음에 새로운 주소창에 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작성한 웹페이지가 배포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escribe 명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저희가 빌드한 이미지인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분석을 하기 위해 배포된 URL을 복사하여 젠킨스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URL을 복사한 다음에 GitHub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젠킨스 대시보드에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하였기 때문에 툴별로 그래프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디펜던시 체크의 의존성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앵커의 이미지 스캔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젠킨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툴인 닉토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HTML 또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셋 기능입니다. 방금 작성한 야물을 선택하고 리셋을 시켜보겠습니다. 삭제가 성공이 되었다면 젠킨스를 재시작하여 보면 해당 파이프라인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는 또한 젠킨스 파일, 도커 파일, 템플릿 폴더까지 함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나바다 야문을 삭제하거나 재수정하여 파이프라인을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세롭스를 시도하거나 사용했던 분들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나바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앞으로는 좀 더 쉽고 빠르게 데브세고스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툴과 파이프라인을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여 오픈소스들을 연동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나바다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